시간에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분야를 다루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인데요. 아무래도 그 핵심 자료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시를 했는데, 교환에 있는 것 위에 추가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칠판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1세대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칙을 혼인으로 인한 독립된 세대, 미성년자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1세대의 개념을 결혼한 사람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세대원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든지 자녀를 낳아가지고 세대원이 있어야만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미성년자도 포함한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단순하게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미성년자도 독립된 세대로 성인 의제를 해주겠다. 민법상 규정이죠. 그와 같이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있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것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래 이런 1, 2 동그라미 1, 2, 3번의 경우라면은 비록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혼인을 한 세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 세대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를 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결혼을 안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겠다. 물론 주민등록이나 실제 사실상 그 생계유지를 같이 아니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받겠죠. 요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우인데요. 30세 미만으로서, 즉 29살 이하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 얘기는 30살을 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30이 안 된 아들이라든지 30이 안 된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0살이 안 되어서 이제 대학교 다니는 21, 22살짜리라든지 군대 가 있는 아들 명의로 뭘 산다든지 이와 같이 자녀 명의로 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특히 취득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동일 세대원이라면 2주택, 3주택이 될 것입니다. 그 2주택, 3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 세대로 자녀 이름으로 분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30살이 안 된 경우라면 최저생계비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무슨 소득이 있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라는 명쾌한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같으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이것은 월정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도에는 비록 30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다니는 학생 명의로 뭘 사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을 안 다니는 따님 명의로 뭘 사놓는다든지 할 때에는 독립세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 30세 이하일 때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저생계비는 그러면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소득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고 있는 그 보유 중인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양도 시점에 최저생계비를 몇 달치만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최저생계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매달 수입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일은 1세대라고 얘기할 때 1세대의 개념을 지금처럼 1세대는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독립된 세대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가족이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제일 윗집에 살고 장남이 그 아래층에 살고 차남이 아래층에 산다. 그러면은 장남도 결혼했고 차남도 결혼했다면 이런 논리로 보면은 부모도 별도 세대, 장남도 별도 세대, 차남도 별도 세대입니다만은 생계를 같이 한다. 비록 별도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해도 한 지붕 밑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 동일 세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않느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한 지붕 밑에서 한 사람이 번 소득으로 다 같이 먹고 산다. 또 하나는 집의 구조가 이렇게 다 개통이 돼 있어 가지고 한 부모 밑에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생활을 하더라. 즉 생활관계가 하나의 가구로 형성돼 있다더라. 그렇다면은 비록 다가구처럼 분리되어 있는 집에 살더라도 이거는 동일 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점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유권 해석에 보면 1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렇게 표현이 되어놨어요. 이 가족이라는 말이 뭐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집은 전부 포함시켜서 한 1가구, 1세대, 2주택, 3주택 할 때 다 포함시킨다는 뜻인데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이 가족이 뭐냐 해서 이 가족을 다시 정의를 했는데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에 배우자 포함 그 다음에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가족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냐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합할 거냐. 동일 세대라면은 즉 1세대라면 한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가족이라면 장모님이 시골에 가지고 있는 집도 내 집과 합쳐서 1세대 2주택 3주택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수 계산할 때 이 세대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 말을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나가 여기 있다면 나의 배우자는 아내라고 그러겠죠.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의 직계 존속 같으면은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직계 존속에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도 되겠고 내 입장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장인어른이 될 것이며 장인어른의 배우자인 내 입장에서 장모도 내 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속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아내의 비속이니까 아들, 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 딸의 배우자도 포함되니까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내 입장에서는 가족이 되는 거고 딸의 배우자인 사위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논리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아들, 딸하고 같이 산다고 할 때 사위 이름으로 집을 샀다. 사위 이름으로 산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집에서 지금 딸하고 사위가 같이 사는데 사위 이름으로 다른 데에 집을 샀다. 그래도 가족이 되고 동일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위가 산 집이나 내가 산 집을 다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고요. 사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마찬가지로 부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합쳐서 자기 입장에서도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내 형제자매 같으면은 형님이 있겠고 동생이 있겠고
이와 같은 형, 동생 다 형이 가지고 있는 집, 동생이 가지고 있는 집도 같은 집에 살기만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내의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의 언니 같으면 처형이 되겠죠. 아내의 동생 같으면 처제가 되겠습니다. 처형이나 처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형이 했는데 처형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생활관계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은 처형이 만약에 이혼하면서 집을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집에 옴으로써 나는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처형이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짜부터는 비과세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정을 안 하니까 이 형의 부인인 형수, 동생 재수 씨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처형의 배우자인 동서, 윗동서가 되겠죠. 처제, 동서. 이와 같이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즉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동서가 우리 집에 같이 있더라도 그 집은 나하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라든지 처형, 처제라든지 며느리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가족이 되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위로 합산된다는 점 이번 기회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되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플러스 반드시 그 집을 매매할 때에는 집이 하나여야 된다. 다른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인데 지금 예외 규정 중에 팔 때 집이 두 채인 경우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두 채인 경우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1, 2, 3, 4, 5, 6, 7 총 7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에 들어가서 각 페이지별로 따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집을 한 채를 파는데 팔기 전에 먼저 다른 집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을 삼으로써 자기 집을 파는 시점에 집이 두 채가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일시적인 2주택은 다른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팔 때까지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라. 2년 이내에 팔아야만 봐준다는 얘기지. 다른 집을 사서 무한정 가지고 있다가 판다. 그러면서 나는 이사 목적으로 샀다. 그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생겨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할 때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 귀농주택, 이농주택 이런 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을 하나 팔 때 그런 농어촌주택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동거봉양주택이나 혼인주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고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내가 부모님 집으로 봉양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나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합쳐짐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합쳐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와 같이 동거봉양도 마찬가지고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총각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두 채가 됐다. 그렇게 합쳐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지정문화재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장기저당 담보주택,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의 형평,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박주택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이 비록 두 채인 상태에서 한 채를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세대 1주택은 집을 한 채 이어야만 비과세가 되지만 양도 시점에 집이 두 채가 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7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보유 거주 요건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라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3년 동안 집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이걸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자기 집이 아니겠죠. 임대주택이니까 건설회사의 집이 될 수가 있고 뭐 주공이라든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자기가 세를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5년을 살았다. 5년을 쭉 살다가 그 시점에 이제 분양을 받았다. 그럼 분양받으면 자기 집이 됐어요. 자기 집이 된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8년 동안을 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과세 규정을 안 따지고 5년만 만약에 이 집에서 5년만 계속해서 살았다면은 자기가 분양받아서 바로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 건설 임대주택의 비과세 조건입니다. 즉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꼭 3년을 안 채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부수토지 포함. 수용되는 경우에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오랫동안 살려고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수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수용당해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주택이 수용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이 1주택이라면 그런 사람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데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간다든지 외국에서 영주권을 따가지고 가족 전원이 다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한국에 집이 한 채만 있었다면 그 한국에 있는 한 채의 집을 꼭 3년을 채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민 가는 사람한테 3년 채우고 꼭 이민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국내에 3년을 안 채우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해외로 출국해서 2년 이내에 꼭 그 집을 팔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2년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상 국위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국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서울에서 자기가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살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꼭 3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단 1년은 살아라. 1년은 살아라. 해서 1년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은 붙어 있어요. 외국에 나가는 것은 이런 1년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외국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단 1개월 있다 나가더라도 비과세를 해줍니다만은 국내에서 이와 같이 옮기는 것은 1년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2년 거주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을 2년 거주 요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거주 요건 따질 때 보면은 5대 신도시라고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에 있는 거는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에 있는 중에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된 것만 2년 거주를 하라고 한 거지 아무 집이나 다 2년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번지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에는 그 번지를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떼어보면 그 집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5대 신도시에 들어가 있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과세에서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핵심 자료 각 개별론에서 하나씩 별도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